너 때문에 우리 매장 실적이 다 망했어. 시집이나 잘 가서 집에나 있지. 그 말과 함께 날아온 발길질이 제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김수진 29살의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명품관에서 3년째 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작은 실수 하나가 팀장의 분노를 폭발시켰죠. 이런 무능한 직원을 며느리로 둔 집안이 뭐가 대단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평범한 옷차림의 노신사가 제 시아버지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날 오전 명품관 사무실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팀장 이정훈이 저를 호출한 건 고객 한 분이 제품 교환을 요청했을 때 제가 즉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사실 재고 확인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본사에 문의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인데 팀장은 그런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정훈 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미 익숙했거든요. 팀장은 거의 매일 누군가를 사무실로 불러 질책했고 오늘은 제 차례였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고 확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본사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제 말을 끊었어요. 시스템 문제? 그게 핑계가 돼? 고객님이 기다리는 게 몇 분인데. 이러니까 우리 매장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정훈 팀장은 45살로 백화점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직원들에게 존경이 아닌 두려움을 주었죠. 그는 실적에만 집착했고 직원들의 인격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품관 판매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만족하며 돌아갈 때의 뿌듯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팀장 밑에서 일하면서 그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갔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과하자 팀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안 되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시집이나 잘 가서 집에나 있으면 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3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고 우리는 맞벌이로 조금씩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도 제가 일하는 걸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자기 일을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제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까지 폄하하는 거였어요. 마치 기혼 여성은 직장에서 쓸모없다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그런 편견과 싸우며 일해왔는데 상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니 참담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게 대답하자 팀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한참 큰 체구였기에 위압감이 느껴졌죠. 계속하고 싶다고? 그럼 제대로 해. 오늘부터 당신 실적 매일 보고하고 한 건이라도 빠지면 각오해. 팀장의 위협적인 말투에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다들 자기가 다음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작게 속삭였어요. 수진아, 그냥 참아. 팀장님 기분 풀릴 때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팀장의 갑질은 그날 오전 내내 계속되었어요. 제가 고객 응대를 할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며 트집을 잡았고 점심시간에도 저를 사무실에 남게 해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죠.
오후가 되자 저는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한 번 못 갔어요. 팀장의 눈치를 보느라 매장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팀장이 다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았죠.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더 큰 굴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이 장을 완성하겠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이정훈 팀장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만 팀장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김수진, 내가 오전에 한 말 이해 못했어?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사과는 팀장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는 갑자기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죠. 저는 팔로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해했으면 왜 또 실수를 해? 방금 매장에서 고객한테 제품 설명 제대로 못하는 거 다 봤어. 팀장이 저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제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웠죠.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고객님이 갑자기 다른 제품을 문의하셔서 제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더 세게 흔들었거든요. 제 목에 있던 명찰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핑계대지 마.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해. 시집이나 잘 가서 집에나 있지. 왜 여기서 일을 못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최선을 다했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팀장은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손을 놓았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팀장의 발이 제 다리를 향해 날아왔죠.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종아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신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팀장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명품관에서 일해? 고객들 앞에서도 그렇게 쉽게 넘어질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건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선배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팀장님, 손님이 찾으십니다. 그 직원도 제 상황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팀장의 눈치만 살폈죠. 팀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간다고 해. 선배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죠. 팀장은 제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기 흉하니까 화장이나 고치고 나와. 고객들 앞에서 그런 얼굴로 있으면 안 되잖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죠. 저는 화장을 고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저는 여기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매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평범한 체크무늬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계셨죠.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죠. 그저 고객 한 분이 길을 물어보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려던 순간 뒤에서 이정훈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그 남성을 번갈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 평범한 옷차림의 남성은 여전히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문을 쾅 닫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또다시 질책을 당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고 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은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시집 가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네. 차라리 그만둬.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팀장은 계속해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능력을 폄하하고 결혼한 여직원은 쓸모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아까 복도에서 봤던 그 남성이 서 계셨죠. 평범한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정훈 팀장이 그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어르신이 누군데 여기 함부로 들어와요. 여긴 직원 전용 공간이에요. 그 남성은 팀장의 무례한 말투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다시 물었어요. 이 직원분을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제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팀장이 화를 내면 그분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내부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팀장을 향해 물었죠. 팀장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참견하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면 경비 부르겠어요. 그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며 팀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경비를 부르시기 전에 제 명함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팀장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팀장은 명함을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명함? 무슨 명함을 들이밀어요. 팀장이 그 명함을 집어들더니 내용도 보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명함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죠.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가요. 당장. 팀장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는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분도 이제 포기하고 나가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이 왜 전화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저와 팀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분은 차분하게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장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예감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분의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그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야.
평범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와 팀장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 백화점 명품관에 있네. 우리 백화점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정훈 팀장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죠. 응, 직원 한 명이 상사에게 폭행당하는 걸 봤어. 심각하네. 그 말에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그분은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즉시 본사법무팀 보내게. 인사팀도 함께. 본사법무팀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본사 임원이신 걸까요? 아니면 더 높은 분이실까요? 이정훈 팀장은 이미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죠. 전화를 끄는 그분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걱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다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팀장에게 발로 차인 부분이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팀장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죠. 제 며느리를 왜 때리셨습니까? 며느리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제 시아버지시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 시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본사에 전화를 걸고 법무팀을 부르고 우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며느리라는 말에 더욱 당황한 표이였어요.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요. 이런 무능한 직원을 며느리로 두신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팀장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대체 누구신지, 왜 본사에 전화를 거셨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분은 팀장의 말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대응하셨죠.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일어섰어요. 다리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그분이 옆에 계시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시더니 다시 팀장을 바라봤어요. 팀장은 이제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투를 바꿔 조금 더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직원 교육을 한 겁니다. 교육이라고요.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게 교육이라니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하셨습니까? 직원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게 교육입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죠. 팀장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과했을 수도 있지만 이 직원이 실수가 많아서. 그분이 손을 들어 팀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직원을 폭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팀장, 그리고 그분 모두 문을 바라봤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점장 장미라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50살로 백화점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평소에는 차분한 분이지만 지금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점장이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저와 이정훈 팀장, 그리고 그 남성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점장은 먼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무슨 상황입니까? 이정훈 팀장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점장님, 이 노인네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노인네라는 표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팀장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았죠. 점장이 그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분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별것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 듯 했어요. 어르신, 여기는 직원 전용 공간입니다. 고객 상담은 매장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점장도 그분을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본사에 전화를 걸었고 법무팀을 부르셨거든요. 그분은 점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점장님이시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분의 차분한 말투에 점장은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이정훈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점장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그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명함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내겠습니다. 점장의 단호한 말에 팀장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자기 편이 생긴 것처럼 보였죠. 팀장이 점장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진이 며느리래요. 그런데 며느리 교육하는 걸 폭행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점장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말했어요. 어르신, 우리 직원 교육 방침에 불만이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교육 방침이라니요. 직원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게 교육 방침이라고요. 저는 점장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팀장의 갑질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묵인해 온 거죠. 그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점장의 태도를 보고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점장님도 이런 일을 묵인해 오셨군요. 그 말에 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내부 문제에 외부인이 간섭하지 마세요. 외부인이라고요. 그분은 우리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본사에 직접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외부인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팀장이 점장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어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안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보안팀입니까? 점장입니다. 지금 명품관 사무실로 와주세요. 점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며 말했죠. 잠시 후 보안팀이 올 겁니다. 순순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서 계실 뿐이었죠. 저는 그분이 정말 쫓겨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이렇게 침착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사무실 안은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팀장과 점장은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불안했어요. 그분만이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죠.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안팀의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였고 더 급박하게 들렸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보안팀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들어왔죠.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점장과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 순간 그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된 일이었다는 듯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일 앞에 선 남성이 먼저 그분에게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남성의 태도는 매우 공손했어요. 마치 상사를 대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온 걸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네. 상황은 보다시피야. 그분이 저와 팀장, 점장을 가리키셨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은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장을 향해 물었죠. 점장님 무슨 일입니까? 점장 장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이 어르신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셔서 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점장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남성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점장은 더욱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훈 팀장도 이제는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죠. 다른 정장 입은 사람이 점장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점장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법무팀장님.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무팀장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모두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정훈 팀장도 명함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팀장의 사과를 무시했어요. 대신 그분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저는 그분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해 주시다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법무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그분이 대신 말씀하셨어요. 김수진입니다. 제 며느리예요. 며느리라는 말에 법무팀장과 다른 임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매우 중대한 사실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점장과 팀장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는 듯 했죠. 법무팀장이 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 직원분을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정훈 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폭행이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좀 과했을 수는 있지만 법무팀장이 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점장도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명함 조각이 보였어요. 점장이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찢어진 두 조각을 맞춰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죠. 박민호, 대한유통그룹, 회장.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팀장도 그 말을 듣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대한유통그룹 회장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대한유통그룹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백화점에, 아니, 우리 회사 전체의 최고 책임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 시아버지라고 하셨죠. 저는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시댁도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회장 집안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팀장과 점장은 이미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표정이었죠. 법무팀장과 다른 임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 아니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실망과 분노가 사무실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장과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어요. 저도 아직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제 시아버지가 대한유통그룹 회장이시라니요.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수진 씨, 병원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요. 다친 데 치료받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상황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의지를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법무팀장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네. 법무팀장이 즉시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점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점장님, 이 매장에 CCTV가 있습니까?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이정훈 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가 저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던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법무팀장이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오늘 CCTV 영상 확보하세요. 그 직원이 급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점장은 이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팀장, 당신이 한 일을 설명해 보시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요. 저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게 실수라니요.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팀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될 테니까요. 그 선언에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점장을 보셨어요. 점장님,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점장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점장님,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직원들 진술을 받으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팀장의 갑질을 묵인해 왔던 겁니다. 본사와의 관계를 위해, 실적을 위해 직원들의 인권은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까 나갔던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받아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오늘 오후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팀장이 저를 질책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영상을 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영상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때의 굴욕감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명백한 직장 내 폭행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팀장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점장도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팀장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단지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랐죠. 법대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인사팀, 이정훈 팀장 즉시 해고 처리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팀장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점장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점장님은 갑질 묵인 책임으로 강등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매장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세요. 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씨,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줄 몰라서 미안해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정훈 전 팀장은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죠. 폭행죄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라 전 점장은 강등되어 일반 직원으로 전보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관리직이 아니었죠. 갑질을 묵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다친 다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죠.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께서 우리 만나자고 하셔.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시아버지를 뵙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어색했거든요. 네, 괜찮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아버지 일을 숨긴 거.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 일부러 자신의 배경을 숨겼대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집안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죠. 이해해.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만 숨긴 거야?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힘들었겠죠. 항상 자신의 집안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봐왔을 테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크지 않았어요. 물론 일반 가정보다는 컸지만 재벌 회장 집치고는 수수한 편이었죠.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셨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죠. 수진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죠.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앞으로 회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신고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진작 회사 일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재벌 회장 집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만하거나 차가운 게 아니었죠. 오히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식사 후 시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백화점으로 복귀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백화점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응원할게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줄 가족이 있었죠. 한 달 후, 저는 백화점으로 복귀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회사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어요. 출근 첫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운 팀장님도 친절했어요. 회사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죠. 제자리에 앉으니 선배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잘 돌아왔어. 그동안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갑질을 당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인권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정훈 전 팀장이 직장 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당하게 대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아. 진정한 권력은 약자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했고 부당한 일에는 단호했죠.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지켜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